안녕하십니까. 가회 민화박물관장 윤율수입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민화 속에 등장되는 호랑이, 민화 호랑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호랑이에 관한 얘기는 뭐 삼척동자도 다 알고, 특히 역사 쪽에서 보면은 단군 할아버지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참 아주 아이러니한 게 곰은 사람이 되었고 호랑이는 이제 실패를 한 인물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 속에서 보면은 호랑이에 관한 것은 정말 삼척동자도 다 아는 호랑이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지명,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남아있는 유물들이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 실제 쑥과 마늘을 먹고 성공한 곰은 우리나라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야사학자들 속에서는 아니 그 삼국유사 잘못 쓴 거 아닌가, 어떻게 우리 곰 자손인데 곰에 관한 아주 간단한 기록 외에는 유물이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남아있어요. 공주에 웅진나루라는 게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우리 조상들의 흔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호랑이는 실제 우리 강산에 살고 있기도 했고 아주 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한국 호랑이가 역사 속에는 뭐 어마어마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록도 남아 있는데, 특히 그걸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림이었고, 그 그림 가운데는 민화 속에 호랑이가 등장되는데, 민화를 일반적으로 작가나 연대를 알 수 없는 수준 낮은 그림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근래에는 한국 민화가 가장 한국적인, 가장 대중적인, 가장 그 밑바닥 속에서 생성된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국 민화를 한국인은 물론이고 다른 외국인 학자들도 가장 한국적인 것은 오히려 전통화, 문인화, 중국의 영향을 받죠.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한국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그림이 바로 민화라는 얘기죠. 이런 설들은 이무 1920년대 야나기 무네요시가 이제 한국 민화를 보고 한국 민화야말로 정말 가장 한국인의 심성을 잘 표현한 그림이라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이 민화 호랑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이 호랑이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설명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민화 속에 등장되는 호랑이 그림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88 올림픽, 그 다음에 지난 동계 올림픽,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행사였었잖아요. 사실은 88 올림픽 때 한국의 상징을 뭘로 삼을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일반 대중에게 공모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뭐 토끼 얘기도 나오고 사슴 얘기도 나오고 비둘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결론은 호랑이로 나와서 호돌이가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역시 큰 행사를 치러서 한국 문화의 상징적인 내용은 호랑이로 인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난 그 동계올림픽 때는 동계올림픽 상징을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느냐 하면요, 뽀로로가 튀어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상징을 뽀로로로 만들자는 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거의 뽀로로를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역시 그 민화를 좋아하는, 특히 한국 역사를 제대로 꿰뚫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뽀로로보다는 겨울 올림픽이니까 88 올림픽에서는 호돌이가 나왔고, 겨울 올림픽이라면 백호가 나오면 어떨까. 그래서 결국은 백호로 지정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한국의 가장 큰 문화의 상징 두 가지를 호랑이로 삼았다. 그렇다면 호랑이에 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어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무슨 뭐 기념관, 박물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거기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한국 호랑이, 민화 호랑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쭉 살펴보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암각화에도 호랑이가 나와요. 그렇지만 가장 호랑이로서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여기 보이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되는 호랑이인데요. 이 호랑이를 용으로 보지 호랑이로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고구려 고분벽화 사신도 중에서 이게 백호인데, 용처럼 생겼지만 용과 호랑이의 차이점은, 용은 이 머리 위에 반드시 뿔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의 몸뚱이는 대부분 그 비늘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백호는 용과 똑같이 그렸으면서 이렇게 얼룩무늬 몇 개만 그려져 있습니다. 요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구려 고분벽화가 우리나라에 13개 정도 남아있죠. 고구려 고분벽화가 남아있는데, 모든 고구려 고분벽화 속에 등장되는 사신도 중 백호는 용처럼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이 왜 호랑이를 용처럼 그렸을까? 그래놓고 왜 백호라고 했었을까? 결국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용은 하늘, 비, 구름, 물을 관리를 하죠. 그래서 아마 호랑이도 그렇게 그 죽은 자의 무덤을, 왕의 무덤을 지키려면은 용처럼 아주 막강한 힘이 있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호랑이를 용처럼 그렸던 게 아닌가. 자, 이런 문제들은 이제 쭉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고려시대에 등장되는 석관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거의 뭐 뱀이나 용처럼 호랑이를 그렸는데,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백호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사신을 석관 4군데에다 그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조선시대, 이게 그 원주 동아리에서 고속도로 공사를 하다가 석관이 하나 발굴이 되었는데, 15세기예요. 15세기 들어와서야 비로소 우리가 생각했던 호랑이처럼 그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세기 이전엔 조금 전에 보셨던 상당 부분을 용처럼 그리다가
15세기 이후에 이제 이런 그림들이 등장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미나 속 호랑이와 연계가 되는 그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중간에 지금 고려시대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석관의 용처럼 된 호랑이도 있었고, 강화 간응이라는 게 생겼죠. 역시 그 고려 고종이 강화에 피란을 와서 18년 동안을 지나면서 왕릉이 약 3개, 최근에 다시 발굴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3군데 왕릉에 남아 있었고, 고려시대에 또 다른 호랑이를 찾아보려면 왕릉의 석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석호 같은 경우는 생김새가 마치 장승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많이 그 마모가 되었습니다만은 완벽하게 호랑이 형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조선시대에 들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하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일부는 그 용처럼 그렇게 긴 뱀처럼 생긴 몸뚱이의 호랑이가 조금씩 변화가 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왕릉에 있는 이런 호랑이로 바뀌는 것이죠.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한국 호랑이의 원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실제 우리 문화 속에 자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태조 능에서부터 고종능까지 모든 52개 남아있는 능에는 호석과 양석이 남아있거든요. 그렇다면 이태조 능에서부터 고종능까지 호랑이의 얼굴만 사진을 찍어서 쭉 나열을 해보면 조선시대 500년 동안에 한국 호랑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고려시대 호랑이와 조선시대 호랑이,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미나 호랑이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 석호는 미나 속에 등장되는 아주 희화적이고 해학적인 그런 맛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여주의 영릉, 세종대왕릉에 있는 석호 호랑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왕릉을 지키려면 무섭고 사나운 그림이어야 될 텐데, 여기에 지금 이 호랑이는 보면 눈이 왕방울 눈처럼 되어 있고 매부리 코에다가 사실은 이 입이 이렇게 거의 귀 밑에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스마일은 이렇게 U자 표현을 하고 있었고, 화가 난 것은 V자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호랑이는 보면 웃고 있는 호랑이죠.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태조능에서 고종능까지 모든 호랑이를 조사를 해봤더니 모든 호랑이는 이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호랑이의 기본 틀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하면, 보통 한국 사람들이 웃지 않는다. 그래서 스마일 운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자, 일제 36년 동안 1950년 6.25, 1970년 새마을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심지어는 6.25의 전쟁과 그 다음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새마을 이전에 우리의 어려운 시기에 웃지 않으니까 모든 외국인들이 보고 한국 사람들은 웃질 않는다. 그래서 스마일 운동이 되었던 건데, 반대로 요즘 우리 지금 경제는 세계에 알려질 10대에 들어갈 만큼 경제가 발전되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람 스마일 운동 안 시켜도 다 웃어요. 결국은 역사적인 내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랑이나 이런 자료를 데이터를 내보면 사실은 우리 문화는 웃고 있는 문화였었고, 특히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했던 민화 속에 등장되는 대부분의 그림들은 굉장히 경쾌한, 쾌활한,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살아왔다는 흔적을 읽을 수 있는 게 바로 민화 속의 호랑이 이런 자료들이었었습니다. 이화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호랑인데요. 아주 특별하죠. 그러다가 19세기쯤 이제 본격적으로 민화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대요. 이런 호랑이들이 아주 경쾌하게 탈춤에서 깨끼춤을 가장 신나게 추는데 그런 춤추는 스타일을 그려냈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보고 지금 제 얘기대로 한국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렸느냐? 아닙니다. 사실은 무의식 속에 이런 그림들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후대에 학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읽어내는 코드 중에 하나예요. 이 그림 그린 사람들이 이제 즐겁게 경쾌하게 아주 신나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렸던 그림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니까 호랑이는 12지 12띠의 호랑이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런 그림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만은 경주 12지가 경주 왕릉 속의 12지를 보면 아주 굳어 있어요. 다들 차렷 자세로 돼 있었죠. 그러다가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민화 쪽에 오면은 이건 뭐 완전히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이 그림 그린 사람이 탈춤이나 깨끼춤을 본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무의식 속에 그려놨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신나는 신명나는 그런 그림이라고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호랑이를 말을 안 들으면 까꿀로 나무에다가 달아맸어요. 이 호랑이 표정 보십시오. 이 호랑이 표정을 보시면 아주 굉장히 괴로운 표정입니다. 아니 어떻게 호랑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까꿀로 달아맵니까? 이런 그림 같은 경우 제가 1974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그때 당시에 평화봉사단에 있었던 미국 아이하고 같이 가다가 저희들은 이거 아무렇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냥 뭐 호랑이. 서양 아이들은 이 그림 딱 보고 아주 그냥 자지러지게 웃는 거예요. 앉아서. 아니 어떻게 호랑이를 까꿀로 다루매나. 이럴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느냐. 아주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발견한 것이 호랑이 담배 피우는 그림도 사실은 수원 용주사에 있는 그림을 그 친구가 발견한 거예요. 이미 그려져 있었지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호랑이 담배 피우고 말 안 들으면 까꿀로 달아매고.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서양 사람들의 눈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정말 한국 사람들이 어떤 그 특별한 신명 이런 것들을 이런 그림 속에서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말 안 들으면 호랑이를 까꿀로 내동댕이 쳐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호랑이가 힘드는. 그러니까 인간과 호랑이의 관계가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조상들이 생각한 이런 그 자료들에서 보면은 도저히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그림에서 보면 아주 전형적인 소위 맹호도 아마 저희들이 어렸을 때 봤던 우표 중에서 맹호도라는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하고 똑같았었습니다. 물론 이 그림은 현재 지금 부산 범어사에 있는 벽화에 남아있는 그림인데요. 그 우표에 나왔던 이 똑같은 자세의 똑같은 그림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죠. 제 얘기는
민간인들이 그렸던 그림, 호랑이 그림들을 보면 대부분 황색, 원래 한국 호랑이가 황갈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백말띠가 나오고 흑말띠가 나오듯이 이 호랑이도 띠에 따라서 그 12지 간기에 따라서 약간의 색깔이 변하기도 한 그림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하얀 백호, 그러니까 오방색 중에 그 백호를 흰색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주로 백호는 신령스러운, 그래서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청룡 백호 했었을 때 백호를 용처럼 신령스러운, 굉장히 아주 희귀한 특별한 인간이 상상력으로 그려냈던 그림들을 보셨는데, 실제 이런 백호가 사찰에 아주 많이 등장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문화 속에 백호가 남아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백호는 이게 돌연변이에 의해서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그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약 20만 분의 1 확률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약 한 700건 정도의 한국 호랑이 얘기가 나와요. 그 속에 딱 한 건이 나옵니다. 흰 호랑이 이 가죽을 중국에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조선왕조실록을 우리가 완벽하게 믿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사찰의 이런 흰 호랑이, 결국 우리 문화 속에서 백이라는 그 색깔을 굉장히 그 신성시하는 문화 속에서, 그래서 백호는 산신령과 같은, 산신령을 실제 우리가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산신령 자체를, 호랑이 자체를 산신령으로 이렇게 인정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 백호가 종교와 관련되어서 신령스러운 그 어떤 백이 민족의 우리가 흰색을 숭상했던 그런 문화들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선시대 후기에 많은 민화 자료들을 많이 모아서 통계를 내어서 보고 이게 비교적 종교 속에서만 흰 호랑이가 들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금 더 자료를 보시면 지금 제 얘기가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남사에 남아있는 호랑이인데, 여기서는 이무 민화 속에 등장되는 전형적인 까치호랑이입니다. 까치호랑이라는 게 이런 거죠. 까치가 호랑이를 약간 뭐 골려준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까치와 호랑이의 대화하는, 그러면서 까치는 높은 곳에서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호랑이를 약간 뭐 골려준다. 우리 설화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까치와 호랑이, 인간과 호랑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런 그 그림들은 민화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으로 아주 전형적인 까치 호랑이 그림이었었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백호였었다. 자, 그렇다면 또 더 많은 자료를 보면은 어쨌든 우리 그 문화 속에서는 호랑이를 그렇게 까꿀로 달아매기도 하고, 호랑이를 그 말이나 소처럼 타고 다니기도 했고,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그 광릉내 봉선사에 남아있는 그림이에요. 원래 봉선사라는 곳이 6.25 때 다 소실되어 버리죠. 근데 그 다 소실되고 조그마한 그 작은 산신각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산신각 오른쪽 풍렬 밑에 들어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 자세히 보시면 이 호랑이가 구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호랑이를 구름 위로 가게 만들었나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 호랑이가 지금 그 화염문 같은 여유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고,
이 호랑이가 구름 위로 간다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부분에 날개를 그려놨습니다. 비호예요, 비호.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이 이런 그 흰 백호가 산신각 같은 곳에 그리는 것은 일반 호랑이처럼 생긴 것과는 역시 다른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에다 날개 쪽지를 그려줬다는 것이죠. 우리말에 비호처럼 빠르다. 단순한 그런 어떤 그 얘기보다는 역시 구름 위에서.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연대가 올라가는 고려까지 해서 용처럼 생기게 그렸다는 그 얘기가 뚝 떨어져서 이거 19세기 그림이에요. 19세기까지 이런 그림이 나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지금 제 얘기를 알고 그렸을까요? 아마 이 작가 그냥 단청하는 장인입니다. 무의식 속에 그렸지만 어디에서 아마 이런 그 숫본처럼 어떤 본을 가지고 그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구름 위에 있는 호랑이를 그린 게 19세기 후반기에. 그러니까 아마 대체적으로 아마 일제 1900년 전후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이유는 이 단청 안료나 이 건물의 형태로 보면 이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어떻게 구름을 타고 가면서 여유를 가지고 있고 날개 달린 호랑이를 그렸는가? 제 얘기는 이런 백호의 어떤 숭배 신앙 같은 게 19세기 말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 누람대사라고 하는 그 순천 서남사에 주석하고 계셨던 스님인데, 이 스님은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의상굴에서 공부를 할 때 호랑이 2마리를 데려다가 길렀다는 내용을 여기다 지금 적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현대문화 속에서는 애완동물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었겠지만, 벌써 이게 이 그림, 누람 스님도 역시 17세기 사람이에요. 17세기 말 18세기 사람인데, 이때 어떻게 호랑이를 기를 수 있었을까?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불력, 부처님의 어떤 위력,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실제 가능성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지금 전라남도 도지나 그 지역 기록들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것은 여기에 이 스님이 설법을 하면은 반드시 비둘기가 문틀에 와서 설법이 끝날 때까지 설법을 듣고 갔다 할 만큼 굉장한 아주 뛰어난 선승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사람들이 호랑이를 집에서 이렇게 애완동물처럼 기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 호랑이 얘기를 길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그림이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전국의 사찰 벽화 같은 걸 조사를 해보면 이런 그림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단청을 다시 하고 건물을 다시 짓고 하면서 이런 호랑이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호랑이 크기가 약 한 2m에서 3m,
그러면서 이 작가가 호랑이를 크게 그리다 보니까 꼬리를 길게 못 그리니까 S자로 이렇게 구부려서 나름대로 호랑이에 대한 그 작가들의 어떤 방식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큼직하게 요즘 그 이제 제가 민화 속의 호랑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지금 그 전통적으로 그려지고 전통적으로 남아있는 호랑이 그림을 보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한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그림도 자세히 보시면 백호인데 그냥 낙서 잔뜩 하고 있었고,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이게 황호랑이였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부분에 지금 토끼가 한 마리 있어요. 토끼가 담배를 받쳐 들고 있는, 사실은 담배 피우는 호랑이였었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는 호랑이가 처음에 제가 그 한국 호랑이라는 책을 열화당에서 만들어서 쓸 때는 경기도 지역에서만 한국 담배 피우는 호랑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찍었던 그 옛날 자료들을 뒤져봤더니 이건 예천 용문사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호랑이와 관련된 아주 그 우리들만 이해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들이 보면은 저게 어떻게 호랑이가 담배를 다 피우느냐, 그 말도 안 돼. 그렇지만 우리 문화 속에 이런 게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역시 아마 18세기, 19세기에 그려졌던 그림인데 지금은 다 없어졌죠. 이 낙서하는 사람 이름 자세히 보면 하필이면 장세동이에요. 낙서한 사람이. 자, 은혜사에 이런 그림이 있었고, 대구 용현사에도 이런 그림이 있었고, 현재 이 그림은 수원 팔달사에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그 한국 호랑이란 책을 쓸 때 이 사진을 실었더니 그 스님이 이걸 보셨어요, 그 책을. 그리고 이걸 지우지 못하게 해서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제대로 담배 피우는 호랑이. 그러니까 옛날에 담배 피우던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아까 그 비호 얘기도 나왔었지만 그런 얘기들을 우리 조상들은 상상력으로 그려냈고, 그런 용어들을 쉽게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 결국 호랑이 문화의 한 부분을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 수원 지역에 있는 그 세마대라고 하는 그 언덕 위에 보석사란 절에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다 없어져 버렸죠. 이런 그림. 그러다가 포천에 있는 그 어느 절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호랑이가 약간 동물원 사자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아주 재밌게 생각하는 건 여기에 지금 부엉이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부엉이가 아니고 올빼미였었습니다. 민화 속에 등장되는 새들은 부엉이보다는 올빼미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왜 그랬느냐면 부엉이는 뭔가 쫓는 역할을 했지만 올빼미는 밤새도록 밤새도록 재산을 물어들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빼미를 소나무 사이에 그려놨고, 핵심은 이 토끼가 불을 붙여서 담배에 불을 붙여주려고 하는데 들고 있는 게 성냥개비예요. 성냥개비는 일제 영향을 받고 난 후에 만들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 그림 언제 그렸느냐? 사실은 1940년, 50년 6.25 전후 그린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 얘기는 그런 어떤 그 우리 문화 속의 잠재 의식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즘 같으면 학자들이 책에 나오니까 책 보고 따라 그렸다고 하지만 이 그림은 책이 나오기 이전에 나름대로 여기저기에 그린 그림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호랑이 귀를 잡고 타고 마치 그 개나 이런 것을 아이들이 장난하듯이 그런가 하면 호랑이를 수레에 끌고 다니기도 하고 아주 그 민화 호랑이주와 대표적인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벽화인데요. 전형적인 까치 호랑이, 까치 두 마리가 뭔가 호랑이에게 지금 약을 올리고 있어서 호랑이 표정이 상당히 아주 그 화가 난 그런 표정을 읽을 수가 있죠. 아주 전형적인 민화의 까치 호랑이 얘기입니다. 이런 호랑이도 남아 있고요. 이런 호랑이 근래에는 이 한국 호랑이가 그렇게 유명해지니까 보통 그 남아있는 벽화들을 다 지워버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의식이 있는 스님들이 아직 계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다시 재현한 호랑이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줬던 자료들처럼 좀 우리가 일찍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호랑이란 우리 문화와 어떤 의식이 숨어 있었는지를 일찍부터 알았더라면 재현을 하더라도 아마 이렇게 했겠죠. 네, 참 좋은 현상 하나를 포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동 쌍계사에 남아있는 이 그림은 아마 제가 알기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호랑이를 고양이처럼 그리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불단, 부처님 삼존교에 계시는 부처님을 모시는 불단 조각에도 이런 호랑이 그림이 있었는데요. 이 그림은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몰래 아들 출세시키려고 몰래 붓으로 이름을 몇 군데 써놨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호랑이와 용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아니다. 높이 숭상하고 뭔가 기도를 하면 들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몰래 이름을 이렇게 써놓기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고 있거나 이 그림도 역시 완벽하게 마치 박쥐처럼 보이기도 한데요. 날개 달린 비호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호를 그렸던 게 사찰벽화나 민화 속에 가끔씩 찾아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호랑이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실제 날아다니는 호랑이는 없었죠. 아무튼 빠르다. 호랑이가 하룻밤 약 한 80km에서 100km 정도를 이렇게 반경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호랑이가 야행성이었고 낮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밤에 비호처럼 날아다닌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졌던 게 아닌가. 결국은 민화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조금씩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 그림은 함양 안의면에 있는 정자인데요. 어떻게 이게 육각 정자에 아무 단청을 그리지 않고 호랑이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이 후손들이 1922년에 정자를 지었는데 선대 할아버지가 유명한 무관이었었습니다. 그러면 1920년대에 조상들을 기리기 위해서 정자를 지었는데 과연 그 정자를 짓고 단청한 사람들이 문관은 학이고 무관은 호랑이다. 그래서 무관이었기 때문에 호랑이를 그려줘야 된다. 지금처럼 이런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무의식 속에 그렸는데 아주 전형적인 전통적인 호랑이만 그려놨는데 그게 선조들이 무관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세운 정자는 이런 정자가 남아있더라.